붉은 손가락, 히가시노 게이고. 평정을 가장하면서도 기실 마스미야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펜을 쥐인 손바닥 안쪽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고바야시 주임과의 전화통화 뒤에 가가는 마스미야에게 이 집 아들인 마에하라 나오미의 알리바이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분명 부모는 거절할 거야. 하지만 그런 건 무시해도 좋아.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면 네가 직접 아들 방으로 올라가겠다고 해. 그래서 아들이 나오면 철저히 세세하게 물어봐줘. 어제 말로는 게임센터에 갔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게임센터냐? 어떤 게임을 하고 놀았느냐? 뭔가 특별한 일은 없었느냐? 그런 것까지 꼬치꼬치 다 물어봐. 상대가 짜증을 낼 만큼 끈질기게 해도 좋아. 하지만 아마도 짜증을 내고 그러진 못할 거야. 그리고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자연스럽게 확인해봐. 아무래도 가가는 마에하라 나오미를 의심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마스미야에게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것만 지시해놓고 가가는 다즈마 하루미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 거긴 또 왜? 라고 마스미야는 물었다. 사건을 그들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가의 대답이었다. 그런 그가 돌아왔다. 게다가 하루미와 함께 온 모양이었다. 대체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지 마스미야로서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 현관에 나갔던 야에코가 어두운 얼굴로 돌아왔다. 여보, 하루미가 왔어. 응, 이라고 마에하라 아키오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윽고 야에코의 뒤를 따라 슬픈 표정의 다즈마 하루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에는 가가가 서 있었다. 저 어째서 여동생을? 마에하라 아키오가 가가에게 물었다. 어머니의 일을 가장 잘하는 건 여동생이시죠? 가가는 말했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사정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에하라 아키오는 거북스러운 얼굴로 여동생을 올려다보았다. 너도 크게 놀랐을 테지만 일이 그렇게 됐다. 엄마는? 하루미는 물었다. 안방에 있어. 그래, 라고 중얼거리고 나서 하루미는 심호흡을 한번 했다. 엄마를 만나봐도 되나요? 되고 말고요. 어서 가보세요. 가가의 말을 듣고 하루미는 방을 나갔다. 마에하라 부부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스미야. 가가가 마스미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아들한테 이야기는 들었어? 응, 들었어. 금요일의 행적은? 게임센터 등에 가서 밤 8시경까지 돌아오지 않았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스미야는 가가의 귓가에 슬쩍 속삭였다. 아들, 컴퓨터가 있대. 가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에하라 부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제 곧 다른 수사원들이 올 겁니다. 준비해주세요. 그 말에 마스미야도 놀랐다. 본부에 연락했어? 작은 소리로 물었다. 이곳에 오는 도중에 전화를 걸었어. 하지만 이쪽에서 연락할 때까지는 근처에서 대기해달라고 말해두었어. 그가 노리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마스미야는 난처했다. 그러자 가가는 마스미야의 마음속을 꿰뚫어 본 것처럼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내왔다. 모두 나한테 맡겨.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어머니는 체포되시는 건가요? 마에하라 아키오가 물어왔다. 물론입니다. 가가는 대답했다. 살인은 최악의 범죄니까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런 상태예요.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는 걸로 간주되지 않습니까? 물론 정신 감정 같은 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를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우리는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경찰이 할 일은 범인을 체포하는 일이에요. 그 인물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지 어떤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에서는 무죄가 될 수도 있겠죠.
무죄라는 표현이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군요. 그 이전에 불기소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단지 우리로서는 아직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검찰이 정할 일입니다.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도 재판관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좀 마에하라 아키오는 말했다. 큰 고역을 치르는 일 없게 끝나게 할 순 없을까요? 유치장이라든가 그런 곳은 좀 무리라고 생각해요. 보시다시피 어머니가 저런 상태시고 애초에 고령이시기도 하고. 그런 상황은 윗선에서 판단하겠죠. 다만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어지간한 일이 없는 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아요. 어머님은 스스로 화장실도 다니실 수 있고 식사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던데 유치장뿐만이 아니라 구치소에서도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취급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치소에도 들어가야 합니까? 기소되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은 틀림없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예, 저희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고령의 어머님께는 좀 괴로우신 일이겠지요. 아니, 상당히라고 하는 편이 맞을까요? 가가는 말을 이었다. 구치소 방은 결코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화장실은 완전 개방형.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음식은 조잡하고 맛도 형편없어요. 사물반입은 허가를 얻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인형도 아마 허가가 안 날 겁니다. 좁고 고독하고 따분한 나날이 한없이 이어지죠. 거기까지 말하고 가가는 어깨를 으쓱 쳐들었다. 하긴 그런 고통을 어디까지 자각하실지 우리로서는 알 도리도 없습니다만. 마에하라 아키오는 괴로운 듯 얼굴을 찌푸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억울해서 그런지 아니면 늙은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지 마스미야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마에하라 씨, 가가가 조용히 불렀다. 이렇게 해도 정말 괜찮으신 거죠? 허를 찔린 듯 마에하라 아키오의 몸이 움직였다. 그는 새파랗진 얼굴을 가가에게로 향했다. 귀에서 목덜미에 걸친 부분만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무슨 뜻에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저 단순한 확인입니다. 어머님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 대신에 당신과 부인께서 그걸 해주셨어요. 그 결과 어머님은 살인범이 되었고요. 그러니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느냐고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괜찮다니요. 이봐요. 그래도 이건. 마에하라 아키오는 중언부언 말을 더듬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도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는데 어차피 감출 수도 없고. 그래요? 그렇다면 됐습니다. 가가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한동안 이 집에 돌아올 수 없을 테니까요. 야에코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옷을 갈아입고 와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마에하라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이대로 괜찮아요. 야에코만 방을 나갔다. 담배 좀 피워도 돼요? 마에하라가 물었다. 그러시죠. 라고 가가는 말했다. 마에하라 아키오는 담배를 입에 물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성급하게 연기를 뿜어냈지만 그 얼굴은 전혀 담배 맛을 즐기는 기색이 아니었다. 지금 어떤 심정이시죠? 가가는 앉음새를 고쳐 마에하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야 뭐 정말 답답하죠. 지금껏 쌓아올린 것들을 전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 참. 어머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머님에 대해서라고요? 글쎄, 뭐라고 해야 할지. 마에하라는 연기를 깊숙이 빨아들여 잠시 멈춘 뒤에 천천히 토해냈다. 저런 꼴이 된 뒤부터는 차츰 내 어머니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도 저를 통 못 알아보는 것 같고 부모 자식 간이라지만 결국 이런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들어보니 아버님도 치매증을 앓으셨다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은 누가 돌봐주셨는지
어머니가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정상이었으니까. 그렇군요. 그럼 어머님도 고생이 참 많으셨겠네요. 그렇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마 날아갈 것 같았을걸요. 그러자 가가는 잠시 틈을 두었다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럼요. 그때는 어지간히 힘들어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왜 그런지 마스미야 쪽을 흘끔 돌아보더니 다시 마이하라에게로 눈을 돌렸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라는 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질긴 인연으로 묶여있는 법이죠. 그래서 그 힘든 간병도 견뎌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도망쳐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어서 빨리 세상을 떠나줬으면 하고 비는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막상 그때가 닥치면 날아갈 것처럼 개운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간병에서 해방되면 그 다음에는 강한 자기 혐오에 빠지는 일이 많다더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좀 더 잘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보내다니 정말 불쌍하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나무란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원인이 돼서 깊은 병이 들기도 하죠. 그럼 저희 어머니도 그것이 원인이 돼서 저런 병이 들었다는 말인가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노인의 내면은 지극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런 노인네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라도 본인에게는 소중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어머니 의사를 나름대로 존중해 왔어요. 지금 어머니한테 생각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말하는 마이아라 아키오의 얼굴을 가가는 빤히 바라보았다. 그 입가가 해실해실 풀어졌다. 그렇습니까? 그러시다면 좋죠. 제가 괜한 소리를 했군요. 아니요. 라면서 마야라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손목시계를 보고 가가는 일어섰다. 그러면 어머님을 데려가는 것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라면서 마야라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가는 마스미야를 돌아보며 따라오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안쪽 방으로 들어가자 입구 가까운 곳에 하루미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쪽마루에 앉은 어머니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었다. 늙은 어머니는 등을 둥글게 말고 웅크리고 있었다. 여전히 돌덩이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머님을 좀 데려가야겠는데요. 가가가 하루미의 등에 대고 말했다. 네, 라고 조그맣게 대답하고 그녀는 일어섰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아, 그 전에 가가는 말했다. 어머님이 아끼시던 물건, 그것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더라 하는 물건이 있으면 챙겨주세요. 구치소에 가져갈 수 있도록 협상을 해볼 테니까요. 하루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곧바로 생각나는 것이 있는지 작은 장식장으로 다가갔다. 그곳 문을 열고 안에서 책 같은 것을 뽑아냈다. 이것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가가에게 물었다. 어디 잠깐 봅시다. 가가는 그것을 펼쳐 마야라 쪽으로 내밀었다. 어머님의 보물이 이거라는군요. 마야라 아키오가 일순 몸을 부르르 떠는 것을 마스미야는 보았다. 가가가 내민 것은 작은 앨범이었다. 그 앨범은 아키오가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오래된 옛날 사진이 붙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아마 중학생 때쯤일 것이다. 그 이후로 자신의 사진은 자기가 직접 정리했기 때문이다. 가가가 그에게 보여준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소년이던 아키오가 나란히 찍힌 사진이 붙어 있었다. 아키오는 야구 모자를 썼다. 손에는 길쭉한
검은 통을 들고 있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라는 것을 금세 알아보았다. 어머니가 학교에 와주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웃음 가득한 얼굴로 한 손으로는 아들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은 가볍게 쳐들고 있었다. 그 손에는 작은 명패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아키오는 그게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었다. 가슴에 뭉클 치미는 것이 있었다. 치매에 걸렸으면서도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열심히 자식들을 키우던 시절의 기억이 그녀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인 것이다. 그런 어머니를 나는 형무소에 보내려 하고 있다. 실제로 어머니가 죄를 범한 것이라면 그나마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 하나뿐인 아들 나오미를 지키기 위해서 라고 하면 제법 그럴싸할 이유처럼 들리겠지만 결국 그렇게 하는 건 자신들의 미래에 상처를 남기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계산이 밑에 깔린 것이었다. 아무리 치매기가 있다지만 어머니에게 무고한 죄를 덮어 씌우다니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키오는 눈앞에 들이민 앨범을 밀쳐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쏟아지려는 눈물을 필사적으로 꾹 참았다. 그만 가져가도 되겠어요? 가가가 물어왔다. 어머님이 이걸 구치소에 가져가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앨범은 볼 수 없을 텐데 좀 더 찬찬히 봐두시죠. 우리는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요. 아니요, 됐어요. 볼수록 괴롭기만 하고. 그래요? 가가는 앨범을 덮어 하루미에게 건넸다. 이 형사는 아키오는 생각했다. 필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범인이 나의 늙은 어머니가 아니라 2층의 중학생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차린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진실을 토해내게 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노인네의 외아들에게 심리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투적인 방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아키오는 자신에게 뇌까렸다. 형사가 이런 수단을 들고 나오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공격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저 감정에만 호소하려는 것이다. 즉, 이대로 밀고 나가면 성공한다는 이야기다. 당황하지 마. 여기서 지면 안 돼. 누군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마스미야가 위옷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꺼냈다. 마스미야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두세 마디 더 주고받은 다음에 그는 전화를 끊고 가가에게 말했다. 주임님 일행이 도착한 모양이에요. 지금 현관 앞에 있답니다. 알았어. 라고 가가는 대답했다. 그때 마침 복도에서 야에코의 목소리가 났다. 준비 다 됐어요. 그녀는 셔츠에 스웨터를 걸쳐 입고 있었다. 아래는 면바지였다. 나름대로 편한 차림을 고른 모양이었다. 그럼 아드님은 어떻게 하죠? 가가가 아키오에게 물어왔다. 한참 동안 혼자 지내야 할 텐데. 아, 그렇군. 하루미, 아키오는 여동생에게 말을 건넸다. 미안하지만 나오미 좀 부탁해도 되겠냐? 하루미는 앨범을 하는 채 말없이 있더니 이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미안해. 라고 아키오는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러면 하루미 씨, 어머님을 데리고 가야겠어요. 네. 라면서 하루미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 갈 거야. 자, 일어서. 재촉을 받고 어머니는 꾸물꾸물 몸을 움직였다. 하루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서 아키오 일행 쪽을 향했다. 마스미야, 가가가 말했다. 용의자에게 수갑을. 에? 라고 마스미야는 신음을 흘렸다. 수갑을. 가가는 다시 말했다. 수갑이 없다면 내가 채울까? 아니, 괜찮아. 마스미야는 수갑을 꺼냈다. 아, 잠깐. 이런 노인네게 굳이 수갑까지 채울 건 없잖아요. 아키오는 저도 모르게 말했다. 정해진 절차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다가 아키오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고 저도 모르게 숨을 헉 삼켰다. 그녀의 손끝이 붉었기 때문이다. 그게 뭐야? 아키오는 어머니의 손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오빠, 어제 내가 말했었지. 하루미가 대답했다. 화장품을 만진 흔적이야. 루즈를 주물럭거렸나 봐. 아키오의 뇌리에 또 하나의 붉은 손가락이 떠올랐다. 몇 년 전에 보았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가락이었다. 이제 됐습니까? 마스미야가 수갑을 든 채 아키오에게 물었다. 그는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고 있기가 괴로웠다. 마스미야의 수갑이 막 어머니의 손목에 채워지려는 때였다. 잠깐만, 이라고 가가가 말했다. 외출할 때는 지팡이가 필요하시죠? 맞아요. 하루미가 대답했다. 수갑을 채우면 지팡이는 못 쓰시겠군. 근데 지팡이는 어디에 있죠? 현관 신발장 안에 우산과 함께 넣어뒀을 거예요. 오빠가 좀 가져올래? 알았다. 라면서 아키오는 방을 나섰다. 어슴푸레한 복도를 걸어갔다. 현관의 발판 한 구석에 신발장이 놓여 있었다. 그 끝에 길쭉한 문이 달렸고 그 안이 우산 거리로 쓰였다. 평소에 쓰는 우산은 그냥 밖에 내놓아서 이 문은 거의 열어본 일이 없었다. 어머니가 사용한다는 지팡이도 별로 본 일이 없었다. 문을 열자 우산 몇 개와 뒤섞여 지팡이가 들어있는 게 보였다. 손잡이는 회색, 길이는 여성용 우산 정도였다. 그 지팡이를 꺼냈을 때 딸랑딸랑 방울이 울렸다. 예전에 듣던 그 방울 소리였다. 아키오는 지팡이를 들고 어머니 방으로 돌아왔다. 하루미가 보자기를 펼치고 어머니의 신변 용품이며 조금 전에 앨범을 챙기고 있는 참이었다. 두 형사와 야이코는 선체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팡이 있었어요? 가가가 물어왔다. 아키오는 말없이 내밀었다. 가가는 그것을 하루미에게 건네주었다. 하루미는 지팡이를 어머니에게 주어주었다. 이것 봐, 엄마 지팡이야. 꼭 쥐어야 해. 응? 그 목소리가 눈물로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하루미가 재촉하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방을 나와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아키오는 눈으로 지켜보았다. 딸랑딸랑 지팡이에 방울이 울렸다. 아키오의 눈이 그 방울로 향했다. 방울에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마에하라 마사에 라고 서툰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조각도로 직접 판 글씨였다. 그것을 본 순간 거센 마음의 동요가 아키오를 습격했다. 금세라도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그 명패는 아까 앨범에서 본 것이었다. 사진 속의 어머니가 한 손에 높이 쳐들고 있던 것이었다. 아키오는 돌연 생각이 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공작 시간에 명패를 만들었던 것이다. 중학교에 올라가 자신의 소지품에 붙이기 위해서라는 취지였지만 은혜를 입은 분께 선물하는 것도 좋다고 선생님은 말했다. 그래서 아키오는 어머니의 이름을 새겼던 것이다. 아키오는 근처 문방구에서 방울을 사다가 끈으로 묶어 그것을 어머니에게 선물했었다. 어머니는 그 명패를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그저 간직하기만 한 게 아니라 평소에 자주 쓰는 물건에 붙여두었다. 치매에 걸리기 전의 일이었다. 그만큼 어머니에게 이 명패는 흐뭇한 선물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자식에게서 받은 첫 번째 선물이었는지도 모른다. 마음의 동요는 어떻게도 가라앉힐 수 없었다. 공명하듯이 그것은 점점 더 커져갔다. 아키오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애써 버텨왔던 그 무언가가 소리를 내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아키오는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았다. 왜 그러세요? 그의 이변을 깨달은 가가가 곁으로 다가왔다.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아키오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마음의 방파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미안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부볐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입니다. 어머니가 했다는 건 지어낸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니는 죄가 없어요. 그의 부르짖음에 대해 모두들 말이 없었다. 너무 놀라서 다들 말문이 막혀버린 게 틀림없었다. 아키오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우선 야에코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도 주저앉아 있었다. 괴로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절망으로 눈이 컴컴해져 있었다. 미안해. 더 이상은 못하겠어. 아키오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게 해줘. 이런 짓 나에게는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어. 야에코는 털썩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 역시 인내의 한계였는지도 모른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범인은 누구죠? 그렇게 물어온 가가의 말투가 너무나도 평온해서 아키오는 형사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가가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아키오를 바라보고 있었다. 역시 이 형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이 내뱉은 뜻밖의 고백에도 전혀 놀라지 않는 것이다. 아드님이시죠? 가가의 물음에 아키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동시에 야에코가 욱 울음을 터뜨렸다. 바닥에 엎드려 등을 들먹거린다. 마스미야 형사, 2층에 가봐. 잠깐만요. 야에코가 얼굴을 숙인 채 말했다. 아들은 내가 데리고. 눈물 때문에 말이 끊겼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니께 맡기죠. 야에코는 허청거리는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가가가 아키오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셨군요. 당신은 자칫 큰 실수를 범할 뻔했어요. 역시 형사님은 처음부터 저희가 거짓말한다는 걸 다 알고 계셨군요. 아니요. 당신의 전화를 받고 이 집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당신과 부인의 진술을 들었을 때에도 별다른 모순점은 발견되질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그러자 가가는 늙은 어머니 쪽을 돌아보았다. 저 붉은 손가락. 저 손이 무슨... 저 손을 보았을 때 이 손가락은 언제 이렇게 붉은 물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사건이 나기 이전에 어머님의 손에 루즈가 묻었다면 당연히 사체의 목에도 붉은 손가락의 흔적이 남아있어야겠죠. 어머니가 장갑을 주워서 끼고 있었던 건 사건 다음 날이니까요. 제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체 붉은 손가락의 흔적 같은 건 없었어요. 당신의 진술에서도 그런 걸 지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루즈가 손에 묻은 것은 사건 이후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어머님이 사용했을 터인 그 루즈가 눈에 띄질 않아요. 이 방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야 루즈는 집사람의 화장대. 말을 하다가 아키오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요, 부인의 화장대는 2층에 있어요. 어머님은 계단을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럼 어디에? 이 집안에 없다면 그 루즈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 가지고 나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건 누구인가? 그래서 여동생분께 확인해 봤죠. 최근에 어머니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루즈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루미 씨, 그 물건을 보여주세요. 하루미는 핸드백을 열고 안에서 비닐봉투를 꺼냈다. 그곳에는 루즈 하나가 들어있었다. 저게 그 루즈예요. 색깔도 확인했고 틀림없을 겁니다. 자세한 성분 조사를 하면 더욱더 명확해지겠죠. 어째서 네가 그걸... 아키오는 하루미에게 물었다. 마이하라 씨, 바로 그 점이에요. 가가는 말했다. 하루미 씨가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어머님이 하루미 씨의 루즈를 주물럭거린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일이었어요. 기묘한 것은 그 루즈를 현재 하루미 씨가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미 씨, 오늘 이전에 당신이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만난 건 언제였죠? 목요일 밤이에요. 그렇군요. 즉, 이 루즈는 목요일 밤 이후에는 이 집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이아라 씨,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아키오는 말했다. 어머니 손가락에 붉은 물이 든 건 목요일 저녁이라는 것이죠. 얘기가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어머니가 범인이라는 당신의 진술과는 맞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말하지만 사체에 붉은 손가락의 흔적은 없었으니까요. 아키오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세게 주먹을 부르짖었다. 그랬군요. 허탈함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마스미야는 한참이나 말을 잃었다. 복도에 우뚝 선 채 가가와 마야라 아키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어리석고 경솔한 범죄가 다 있는가. 아무리 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늙은 어머니를 살인범으로 몰아세우다니. 마스미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었다. 그나마 마야라 아키오가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 실토를 해준 게 유일한 구원이었다. 하지만 가가는 붉은 손가락을 미리 알았으면서 왜 그때 곧바로 지적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좀 더 빨리 진상을 밝힐 수가 있었을 게 아닌가. 아, 왜 그래? 경찰에 안 가도 된다고 했잖아. 계단 위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나오미의 목소리였다. 그게 이제는 다 틀렸어. 다 들통이 나서. 그래서 야에코가 울고 있었다. 나는 몰라. 모른단 말이야. 왜 그래? 나는 말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콰당 하고 뭔가 내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으아! 하는 외침소리도 들려왔다. 아버지랑 엄마 때문이야. 아버지랑 엄마가 나쁜 새끼야. 나오미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엄마가 미안해. 어떻게 할까 하고 마스미야가 생각했을 때였다. 가가가 먼저 성큼성큼 복도로 나가 계단을 뛰어올랐다. 뭐야? 왜 그래? 라고 악을 쓰는 나오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바로 가가가 내려왔다. 그는 소년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었다. 계단을 다 내려서자 그 팔을 획 뿌리쳤다. 나오미는 바닥에 쓰러졌다. 마스미야 형사, 이 바보를 연행해줘. 알았어. 라고 말하며 마스미야는 나오미의 팔을 붙잡았다. 나오미는 이미 울고 있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잔뜩 구기고 초등학생처럼 엉엉 목을 울렸다. 이리 와. 마스미야는 팔을 잡아 올려 나오미를 일으켜 세우고 현관으로 향했다. 아, 저도 갈게요. 뒤에서 야에코가 쫓아왔다. 현관문을 열었다. 대문 밖으로 고바야시 주임과 사카가미가 보였다. 그들은 마스미야를 알아보더니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또 상황을 설명하자면요. 고바야시 주임은 손을 저었다. 가가한테 얘기 들었어. 수고했다. 그는 부하를 불러 나오미와 야에코의 신병을 인도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뒤에 다시 마스미야를 돌아보았다. 가스가이 씨네 컴퓨터를 조사했더니 삭제된 메일 중에 사건 당일에 들어온 게 있었어. 아버지는 그런 메일은 모른다고 하니까 아마 피해자한테 온 메일일 거야. 사진만 잔뜩 들어있는 메일인데 슈퍼 프린세스라나 하는 애니메이션 인형이 대략으로 찍혀 있었다더군. 보낸 사람은 파악됐어요? 프리 메일인데다 이름 불명이야. 하지만 곧 확인할 수 있겠지? 고바야시는 마에하라가의 2층을 가리켰다. 네, 마에하라 나오미,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피해자는 메일 사진을 본 뒤에 어딘가로 나갔어. 메일 보낸 사람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을 가능성이 커. 마에하라 나오미의 컴퓨터를 압수할까요? 마스미야는 물었다. 그래야겠지만 아직은 서두르지 않아도 돼. 지금 체포해야 할 사람이 안에 또 한 명 있지?
사체 유기의 주범은 마에아라 아키오예요. 지금 가가 형사와 이야기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됐으니까 자네는 어서 가봐. 가가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고. 가가 형사의 이야기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고바야시 주임은 마스미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지. 마스미야가 돌아와 바깥에 있는 수사원들에게 나오미와 야에코의 신병을 인도했다는 것을 가가에게 전했다. 아키오는 고개를 떨군 채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마루 끝에 앉았다. 하루미도 그 곁에 있었다. 몇 분 전의 광경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집안의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혀 버렸다. 아키오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저도 이제 가야겠죠? 뭔가 남길 말은 없어요? 가가는 물었다. 어머님과 여동생에게. 아키오는 고개를 돌려 발치에 다다미 바닥을 응시했다. 설마 어머니가 그런 걸 가지고 놀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군요. 화장품을 주물럭거리다니. 어제 여동생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참, 그게 명줄 끊는 일이 될 줄이야. 자조의 웃음을 흘렸다. 하루미가 가까이 다가오는 기척이 있었다. 아키오는 얼굴을 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뺨에는 눈물이 줄을 그렸다. 충혈된 그 눈이 큼직하게 뜨이는가 싶더니 아키오는 뺨에 충격을 느꼈다. 무슨 일인지 금세는 깨닫지 못했다. 자신의 뺨이 뜨거워진 것을 느끼고 나서야 따귀를 맞았다는 것을 자각했다. 하루미, 미안하다. 뺨의 마비를 감지하며 아키오는 머리를 숙였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하루미는 크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오빠가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응? 마에아라 씨, 가가가 하루미 옆에 섰다. 당신 아직도 진실을 하나도 못 보고 있군요. 진실?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에나마 당신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아준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어. 그렇게 말하더니 가가는 비닐봉투에 넣은 루즈를 내보였다. 내가 아까 하루미 씨를 만나러 갔을 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당신 오빠가 감추고 있는 것에 대해 내가 말할 때까지는 결코 입 밖에 내지 말아달라고 했죠. 감추고 있는 것이라니. 나는 조금 전에 작은 거짓말을 했어요. 루즈에 대해 정확히 말하자면 하루미 씨에게 이렇게 물었죠. 혹시 어머님이 루즈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맡겨놓은 루즈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가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아키오는 당황한 눈빛으로 하루미를 보았다. 하루미가 말했다. 그 루즈는 내 것이 아니야. 엄마가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야. 어머니가?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었잖아. 어제 이 집 정원에서 주운 거였어. 정원에서? 전화가 왔었어. 정원 화분 밑에 루즈를 숨겨줄 테니 와서 좀 가져가라. 그걸 한동안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이유는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우선은 하라는 대로 해다오. 그런 전화였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키오는 혼란에 빠졌다. 전화라니, 누구한테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내가 사준 휴대전화. 휴대전화? 하루미는 슬픈 듯이 미간을 좁혔다. 아직도 모르겠어? 그렇게 말을 내뱉은 순간 한 가지 직감이 아키오의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그것을 부정하려고 했다.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설마. 그는 마루 쪽으로 눈을 던졌다.
어머니는 아까까지와 똑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장식물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설마 하고 아키오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생각대로라면 이야기 줄거리가 맞아떨어져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 부부의 꿍꿍이를 알고서 그녀는 이 계획을 무너뜨릴 방법을 강구해냈다. 거기서 생각해낸 게 바로 그 붉은 손가락이다. 경찰은 반드시 그게 언제 묻은 것인지 따져볼 것이다. 루즈를 하루미에게 맡겨두면 루즈가 묻은 것은 사건 이전이라는 판단이 나올 것이다. 즉, 범인은 마에하라 마사일 수가 없게 된다. 라는 줄거리. 하지만 이 가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전제가 뒤집히지 않으면 안 된다. 어머니는 치매증에 걸린 게 아니다. 아키오는 하루미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입술은 무언가를 호소하듯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너 알고 있었어? 하루미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당연하지. 나는 늘 곁에 있었어. 하지만 왜 치매에 걸린 척을? 그러자 하루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슬픔을 담은 눈으로 아키오를 바라보았다. 오빠,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가 그럴 순 없지. 아키오는 침묵했다. 여동생의 지적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었다. 아키오는 이미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 이 집에 이사 온 뒤의 일들이 뇌리에 스쳤다. 야에코의 냉담한 태도,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듯이 그 또한 늙은 어머니를 꺼림칙하게 생각했다. 그런 부모를 보면서 아들이 반듯하게 커줄 리가 없었다. 나오미는 할머니를 마치 더러운 물건처럼 취급했다. 아키오도 야에코도 그런 아들의 태도를 나무라지 않았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이 집에는 가족 간의 마음의 교류라는 게 전혀 없었다. 한 가족이라는 따스한 정 따위는 이 집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 어머니는 절망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결과 어머니가 선택한 길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속에는 가족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유일하게 그것이 허용된 사람은 하루미였다. 아마도 어머니는 하루미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으리라. 그런데 아키오와 야에코는 늙은 어머니의 그런 슬픈 연기를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연기를 이용하려고 했다. 아키오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야에코와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생각해냈다. 아이, 괜찮아. 저렇게 치매기가 심한 노인네를 경찰이 무슨 수로 자세하게 조사하겠어. 가족인 우리가 증언을 하면 그걸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문제는 치매 노인이 왜 여자아이를 죽였느냐 하는 거야. 그야 치매가 왔으니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아, 그렇다. 어머니는 인형을 좋아하니까 인형을 부순다는 마음으로 그만 아이를 죽이고 말았다고 하면 어떨까? 그리 큰 처벌이 떨어지진 않겠지. 죄를 물을 수도 없는 게 아닐까? 정신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것만 받으면 이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누구라도 다 알 거야. 아들과 며느리의 그 대화를 어머니는 어떤 심정으로 듣고 있었을까? 그 뒤에도 계속 치매증에 걸린 척하고 있었던 어머니의 가슴 속에 어떤 분노와 슬픔과 비참함이 소용돌이 쳤을까? 마에하라 씨, 가가가 말했다. 어머님은 아들과 며느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말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 장갑을 끼웠을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겠죠? 그 장갑에는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범행 현장이라고 어머님이 내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당신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당신은 새로운 잘못을 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붉은 손가락이라는 장치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인가요? 그게 아니죠. 가가는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어느 세상에 자기 자식을 함정에 빠뜨리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쯤에서 마음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죠. 오빠, 어제 내가 말했었지. 엄마가 요즘 화장품을 갖고 논다고 했었잖아. 물론 엄마는 그런 장난은 치지 않아. 그것도 엄마가 내린 지시였어.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 그때는 나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 알아. 그 말을 들으면 분명 오빠가 엄마 손을 조사해 볼 것이다. 그래서 손가락에 루즈가 묻은 걸 알면 오빠는 분명 그걸 닦아내려고 할 것이다. 엄마는 바로 그때 저항할 생각이었던 거야. 계속 치매증인 척하면서 오빠의 계획을 단념시키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다.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라고. 아키오는 손으로 이마를 눌렀다. 그런 건 생각도 못했어. 당신과 부인은 스스로 쳐놓은 덫에 빠진 거예요. 가가는 조용히 말했다. 하루미 씨를 만나서 미리 상의를 했어요. 나는 어떻게든 당신이 눈을 떠주기를 바랐어요. 우리가 어머님을 경찰에 데려가기 전에 당신 스스로 계획을 단념해 주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님의 바람이기도 했으니까요. 어머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 계획을 막을 수 있었어요. 치매증이 연기라는 것을 당신에게 털어놓기만 해도 되었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건 당신에게 일루의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그 의사를 존중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지 하루미 씨와 둘이서 고민했습니다. 하루미 씨가 그러더군요. 어머님의 지팡이를 보여주면 어떨까? 지팡이? 당신도 알죠. 그 방울에 달린 명패. 어머님이 그걸 여태 소중히 간직했다는 것을 하루미 씨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앨범과 지팡이, 그 두 가지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하루미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께 지팡이를 건넸을 때 솔직히 나는 그때 이미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결국 마음을 돌려주었어요. 당신이 사죄하는 목소리는 어머님 귀에도 똑똑히 들렸을 겁니다. 가가씨, 당신은 언제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물론 붉은 손가락을 봤을 때예요. 가가는 즉석에서 대답했다. 어째서 손가락이 붉게 물들었을까? 이걸 언제 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머님 얼굴을 봤을 때예요. 그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어머니의 눈은 정확하게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말을 건네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마이아라 씨, 당신은 어머님의 눈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가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한 덩어리가 되어 아키오의 마음속에 가라앉았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아키오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바닥에 양손을 짚고 마루 쪽을 보았다. 어머니는 꼼짝 않고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제야 비로소 아키오는 깨달았다. 늙은 어머니의 둥근 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키오는 그대로 납작 엎드려 바닥에 이마를 비벼댔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오래된 다다미 냄새가 났다. 마에하라 나오미의 취조는 고바야시 주임이 맡았다. 마스미야도 거기에 입회했다. 나오미는 시종 겁에 질린 기색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며 질문에 답했다. 가스가 윤아짱을 만난 건 언제였지? 그날요.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만났어요. 네가 먼저 말을 걸었어? 아니요, 윤아짱이. 내 가방에 슈퍼 프린세스 키홀더가 달려있는 걸 보고 어디서 샀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알려줬어? 아키하바라에서 샀다고 알려줬어요. 그 다음은 윤아짱은 피규어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어요. 그 애는 인터넷으로 팬사이트도 본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했지? 우리 집 옆에 길에서. 그래서 네가 피규어를 보여준다고 했니? 제가 피규어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더니
윤아짱이 자기도 많이 있지만 제가 가진 건 어떤 건지 보고 싶다고. 보여주기로 약속을 했니? 윤아짱이 자기 아버지 컴퓨터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준다고 약속했어요. 메일 주소는 윤아짱의 이름표 뒤에 적혀 있었어요. 만일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피규어가 있으면 보러 오겠다고 해서 우리 집을 가르쳐 주었어요. 곧바로 사진을 보냈니? 집으로 돌아와서 디카로 피규어를 찍어서 컴퓨터 메일로 보냈어요. 윤아짱은 그 메일을 받고 곧장 왔어? 5시 반쯤에 왔어요. 너는 집에 혼자 있었어? 할머니가 안에 계신데 방에서 잘 안 나와요. 윤아짱에게 피규어를 보여줬니? 보여줬어요. 어디서? 다이닝룸에서. 나오미는 여기까지의 질문에는 비교적 막힘없이 대답했다. 말투도 단정했다. 하지만 그 다음 질문을 듣자마자 그의 태도는 일변했다. 왜 윤아짱의 목을 졸랐지? 새파래져 있던 나오미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다. 눈이 치켜 올라갔다. 몰라. 라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목을 조른 거 아니니? 집에 간다고 해서. 집에 간다고? 피규어를 보여줬는데 집에 간다고 해서. 그래서 목을 졸랐어? 몰라. 이후 그는 무엇을 물어봐도 입을 굳게 다문 채다. 어르고 달래봐도 소용이 없었다. 더 못 참겠다는 듯 고바야시 주임이 큰 소리를 내자 나오미는 얼어붙은 듯 몸이 굳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푸들푸들 경련을 일으켰다. 잠시 머리를 식히려고 취조실에서 나오려고 했을 때 나오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랑 엄마가 나쁜 새끼야. 심박수를 보여주는 수치가 70 근처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마스미야는 기름낀 얼굴을 비비며 다카마사를 바라보았다. 산소 흡입 마스크 밑의 얼굴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마스미야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 얼굴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동안 큰 신세를 져온 친오빠의 마지막을 똑똑히 지켜주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 눈에 진지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노상 간병을 하러 다니던 어머니의 말로는 외삼촌이 요즘 며칠 동안 자꾸 졸린다고 했단다. 너무 잠만 자는 통에 시간 감각까지 이상해지는 것 같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저께 밤에 외삼촌은 누이에게 이제 그만 됐으니까 집에 가. 나 혼자서도 괜찮아. 라면서 잠이 들었다고 한다. 아마도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되려는 모양이었다. 그 뒤로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다. 황급히 달려온 마스미야가 귓가에 대고 아무리 불러봐도 반응이 없었다. 마침내 임종이 다가온 것이라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목숨만 이어붙이는 연명장치를 쓰지 않겠다는 것은 일찌감치 병원 측과 약속해둔 사항이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와볼걸. 이라고 마스미야는 후회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은행공원의 사체 유기 사건 첫날 밤에 병문안을 온 게 마지막이었다. 그때 교이치로 형과 한 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그 뒤로도 사건 해결의 상황을 전하지 못했다. 어쩐지 바쁘게 돌아가는 통에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에하라가에서의 사건을 들려주면 외삼촌 다카마사는 얼마나 흥미깊게 들어주었을까. 교이치로 형의 해안이 번뜩였던 것이며 명석한 형사로 이름을 날리는 형과 한 팀이 되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안다면 외삼촌도 분명 진심으로 흐뭇해하셨을 텐데 곁에 있던 어머니가 저런 하는 소리를 흘렸다. 그녀는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심박수가 다시 떨어진 것이었다. 60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시간이 된 거라고 의사는 말했었다. 마스미야는 한숨을 내쉬며 옆에 작은 테이블로 눈을 던졌다. 여전히 장기판이 놓여 있었다.
지난번에 보았을 때보다 장기 아래 배치가 약간 달라진 것 같았지만 외삼촌이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 대국이 승부가 났는지 어떤지조차 마스미야는 알지 못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머리를 벅벅 긁으며 창가로 다가갔다. 외삼촌의 임종을 지키겠다는 마음과 함께 마치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꼴이 된 것 같아서 괴롭기도 했다. 바깥은 벌써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마스미야가 병실에 들어온 게 지난밤 12시 가까운 시각이었으니까 벌써 5시간 넘게 병상을 지키고 있는 셈이었다. 이제 날이 밝으려고 하는데 외삼촌의 목숨은, 그런 생각을 하며 무심코 창 밖을 내다보았을 때였다. 마스미야의 눈이 병원 현관 옆에 서 있는 한 남자를 포착했다. 일순 사람을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다. 그럴 만큼 의외의 인물이 그곳에 서 있었다. 교이치로 형이 왔어. 마스미야는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흠칫 당황스런 표정을 했다. 저기 틀림없이 교이치로 형이야. 마스미야는 시선을 집중해 보았다. 검은 웃옷을 걸치고 우두커니 서 있는 건 분명 가가 교이치로였다. 그 애라면 왜 안 들어오겠니? 모르겠어. 내가 지금 불러올게. 마스미야가 문으로 다가서려는데 문이 먼저 열렸다. 들어선 사람은 흰 가운의 젊은 의사와 간호사 가네모리 도키코였다. 두 사람은 마스미야와 가츠코에게 머리를 숙이고 말없이 다카마사의 침대로 다가갔다. 모니터 수치는 다른 방에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 수치를 보고 찾아온 게 틀림없었다. 즉, 다카마사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다. 오빠, 오빠! 라고 가츠코가 부르기 시작했다. 의사는 침대 곁에 서서 다카마사의 맥을 확인하고 있었다. 심박수가 더욱더 떨어졌다. 타이머의 디지털 숫자가 척척 바뀌는 것과도 같았다. 수치는 시간과 함께 확실하게 줄어갔다. 어째서? 라고 마스미야는 생각했다. 어째서 교이치로 형이 병원 현관 앞에 서 있는 걸까? 그리고 어째서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걸까? 당장 부르러 가고 싶었지만 그러다가는 외삼촌의 임종을 지킬 수가 없다. 모니터 수치가 40 아래로 떨어졌다. 거기서부터 하강은 더욱 빨라졌다. 수치가 뚝뚝뚝 떨어지더니 이윽고 0이 되었다. 아, 라고 의사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임종하셨습니다. 사무적인 말투였다. 가네모리 도키코가 다카마사의 마스크를 벗겨냈다. 가츠코는 오빠의 죽은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마스미야는 병실을 나왔다. 외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실감은 들지 않았다. 그래서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에게 중요한 한 시기가 끝을 고했다는 마음만은 들었다. 1층으로 내려가 정면 현관으로 향했다. 유리문 너머로 가가의 뒷모습이 보였다. 마스미야는 밖으로 나가 말을 건넸다. 교이치로 형! 가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놀란 듯한 기색은 없었다. 그러기는커녕 어렴풋이 웃는 얼굴을 보였다. 네가 병원 밖으로 나온 걸 보니 모든 게 끝났다는 건가? 응, 이라고 마스미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라고 말하며 가가는 시계를 보았다. 오전 5시. 힘들어 하셨냐? 아니, 자는 것처럼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 다행이다. 서해 휴가를 신청해야겠군. 그보다 형은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왜 병실로 올라오지 않았어? 사정이 좀 있어. 그냥 구차한 일이다만. 갈까? 라면서 가가는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병실 앞까지 가자 어머니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교이치로 정말 밖에 있었니? 이래저래 수고가 많으셨어요, 고모님.
가가는 머리를 숙였다. 어머니, 외삼촌은? 지금 간호사들이 유체를 깨끗이 닦아주는 중이야. 병원 기구 같은 것도 정리한다더라. 가츠코는 아들과 조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가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마스미야도 그 옆에 앉았다. 은행공원 사건 말인데 마이하라 아키코의 어머니는 어째서 치매증에 걸린 척했을까? 가가가 문득 질문을 던져왔다. 그건 뭐 이래저래 이유가 있었겠지.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마스미야는 대답했다. 이유라니? 이를테면 식구들을 정상적으로 마주하기가 싫었다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겠지.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무슨 말이야? 전에 이런 할아버지를 만났던 적이 있어. 오랜 세월 함께해온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녀의 짐을 정리하고 있으려니 자꾸 그 물건들을 사용하고 싶더래. 그래서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죽은 아내의 옷을 입어봤어. 그것만으로는 뭔가 성이 안 차서 속옷도 입고 화장도 하게 되었지. 그때까지 그 할아버지가 여자 물건을 탐하는 취미라고는 전혀 없었으니까 무슨 트랜스젠더 같은 건 아니야. 게다가 죽은 아내의 물건 말고 다른 여자의 물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었어. 돌아가신 부인의 물건을 몸에 걸치면 반갑고 그리운 마음이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렇지 않대. 자기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저 임종하던 때의 아내의 심정을 알 것도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야. 가가의 말을 들으며 마스미야는 퍼뜩 생각했다. 그럼 마이하라 어머니는 죽은 남편의 심정을 알고 싶어서 치매증인 척을? 가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까지 확실한 의사가 있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아마 본인도 잘 모르지 않을까? 여장을 하고 다니던 그 할아버지하고 마찬가지야. 아무리 치매증인 척 해봐도 실제 치매에 걸린 노인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단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치매증에 걸린 남편을 대했던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는 있었을 거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노인에게도, 아니 노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거야.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 주위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도 있는 거고.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의사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가가는 우돛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으로 세 사람이 찍혀 있었다. 마스미야는 숨을 삼켰다. 이건 교이치로 형이지. 외삼촌하고 그리고 곁에 있는 건 어머니.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근처 공원에서 찍었을 거야. 우리 식구 셋이서 찍은 사진은 이거 한 장뿐이지 아마. 아버지 관 속에 넣어주려고 가져왔어. 교이치로 형의 어머니. 외숙모는 처음 봤네. 30대 중반쯤일까? 콧날이 오뚝하고 갸름한 얼굴에 몹시 조용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던 이야기 들었니? 센다이의 아파트에서 발견되었다던데. 가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서 혼자 살았어. 그러다 곁에서 간병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죽었어. 아버지는 그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야. 임종하는 순간에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을까.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아버지도 결심하셨대. 자기도 혼자 죽을 거라고. 나한테 당부를 하더라. 자신이 숨을 거둘 때까지 절대로 곁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교이치로 형이. 마스미야는 가가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도키코가 얼굴을 내밀었다. 다 끝났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얼굴이라도 좀 볼까? 가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카마사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모든 고뇌에서 해방된 듯 온화한 얼굴이었다. 가가는 침대 곁에 서서 아버지의 죽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만족하신 얼굴이네. 불쑥 내민 한마디였다. 그리고 그는 옆 테이블에 놓여있는 장기판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거 외삼촌이 마지막까지 두시던 거야. 마스미야가 말해주었다. 여기 이 간호사분하고. 그리고 도키코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왠지 난처한 얼굴이 되어 가가 쪽으로 눈을 돌렸다. 이제 말씀드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가가는 턱 밑을 슥슥 긁었다. 그럴까? 뭔데요? 마스미야는 도키코에게 물었다. 장기 상대를 했던 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메일로 받은 대로 장기하를 움직였을 뿐이죠. 메일로? 그래서 다카마사 씨가 말을 옮기시면 그걸 제가 다시 메일로 보내드렸죠. 누구한테? 라고 묻기 전에 마스미야는 알아챘다. 아, 교이치로 형이 상대였구나. 가가는 풋 하고 쓴 웃음을 지었다. 장기 한 판에 2달? 아니, 좀 더 걸렸구나. 이제 딱 한 번 남은 참이었는데. 마스미야는 입이 열리지 않았다. 교이치로 형을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게 부끄러웠다. 그는 그 나름대로 아버지와 정을 나누었던 것이다. 이거... 도키코가 가가 쪽으로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에는 장기 알이 들려 있었다. 아버님이 이걸 꼭 쥐고 계셨어요. 가가는 그 장기 알을 집어들었다. 마루군. 아버님은 아마 진짜 장기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도키코의 말에 가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외삼촌 차례였구나. 마스미야는 물었다. 응, 아버지는 아마 여기에 놓고 싶었을 거야. 가가는 장기판 위에 말을 놓았다. 그리고 웃으며 아버지 쪽을 돌아보았다. 아버지, 기가 막힌 외통수인데? 아버지가 이겼어. 참 잘하셨어요.